본격 수업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주일만 그냥 하려고 했는데 2주일을 더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보면서 영상도 보고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몇 개 반은 제가 동물중심주의를 거의 끝까지 했고요. 몇 개 반은 하지 않아서 동물중심주의 이야기 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중심주의란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동물까지 확대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도덕적 고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선한 행위냐 악한 행위냐 옳은 행위냐 그른 행위냐 이런 것들을 서로 고려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도덕적 고려라고 얘기합니다. 그 범위 자체를 과거의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에게만 있었다면 동물 중심주의로 넘어오면서 동물까지 확대된 거죠. 그래서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동물의 복지와 권리 향상을 강조하는 입장이 바로 동물중심주의인데요. 일반적으로 동물보호협회 같은 데들, 그러니까 즉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수단으로 사용해서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들이 바로 이제 동물중심주의인데요. 이 동물중심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바로 피터 싱어입니다. 피터 싱어는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 즉 쾌고 감수 능력으로 봅니다.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싱어가 얘기하는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 바늘로 찔러 인간을 괴롭혔을 때, 우리 누가 나를 괴롭혔을 때 괴롭히고 막 찌르고 막 그러면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운 표정 우리 짓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동물을 발로 찬다거나 뭐 동물을 괴롭힌다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동물도 그 고통을 그대로 표정물이나 어떤 울음소리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동물은 똑같이 쾌락, 좋은 것들은 좋다고 표현해주고 아프고 힘든 것들은 아프고 힘든 표정을 그대로 똑같이 드러내는 능력이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쾌고 감수 능력이고, 그 쾌고 감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선악의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내용,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싱어는 이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서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건 종차별주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인데요. 이평등 고려 원칙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평등 고려 원칙이란 단어하고 종차별주의,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평등 고려의 원칙이란 뭐냐?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익을 평등, 똑같게 고려한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일하게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인간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 이 두 존재가 느끼고 얻어야 되는 이익은 똑같이 고려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물의 고통은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얻을 이익이 더 크면 동물이 받을 고통은 어느 정도 무시하고 인간의 이익에 좀 더 초점 맞추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차별주의입니다. 종차별주의는 동물과 인간 사이에 이익 충돌이 있을 때 인간의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을 종차별주의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종차별주의가 현재의 문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한 종과 인간이란 한 종 사이에서 서로 이익 충돌이 발생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 산에 도토리나 밤이나 뭐 이런 것들 막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도토리 묵을 써야 되고 도토리 가루를 만들어서 무언가 이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돈의 값어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도토리나 밤 같은 것들을 막 산에서 떨어지는 거 막 주워가요. 근데 산에 사는 산짐승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도토리나 밤이나 뭐 이렇게 산에서 떨어지는 그냥 일반적인 열매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만 존재하면 동물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인간의 이익이 동물이 그거는 동물이 먹고 사는 것뿐이고 인간에게는 그걸 가지고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좀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서로 충돌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했었냐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도토리나 밤을 막 산에서 따고 다 쟁겨놓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동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똑같이 고려돼야 되는데 동물이 그게 없어버리면 동물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무시하고 인간의 이익의 관점에서 인간에게만 필요한 것들을 다 얻었다? 그건 잘못된 종차별주의다. 이런 입장이 싱어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있다가 두시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동물 중심주의의 장점으로는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동물 학대 및 동물 실험에 대한 반성을 제공했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각종 신약 개발에 있어서 동물 실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지금 도표 자료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6년도에 287만 마리, 거의 288만 마리가 연간 동물 실험으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동물 실험 동물이 뭐 개, 고양이, 뭐 토끼, 돼지, 쥐. 특히 쥐가 진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쥐 같은 경우는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똑같은 반대 입장으로 쥐가 우리를 실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막 뇌를 없애버리고 뭐 산다든지 억지로 약물을 나쁜 병균을 집어넣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든지 뭐 이런 측면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지금 라쿤 물 먹는데 그 옆에서 어린애들 지금 다 만지작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하고 있는데 만지작 거리면 좋겠습니까? 내가 겨우 물 먹고 있는데 나는 누구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내 몸을 막 만지작 거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동물 중심주의가 가져다 준 큰 장점이에요. 반대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한계는 종차별주의 해소를 위한 대안 제공이 어렵다라는 게 한계예요. 즉 인간과 동물의 서로 이익이 부딪혔을 때 아까 같이 제가 설명드렸던 도토리나 밤, 산에서 떨어지는 도토리나 밤 같은 열매의 문제를 얘기를 한다면 그건 좀 다른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이익을 이게 없으면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동물의 입장과 같이 고려를 한다면 인간도 동물도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입장에서는 서로의 관점에서 인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차별주의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동물만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나머지 식물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생명중심주의 입장입니다. 자, 다른 뭐 동물 중심주의를 제대로 설명 다 들었던 친구들은 앞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다 그때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제는 생명 중심주의부터는 여러분들도 잘 정리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 중심주의는 뭐냐?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즉,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에서 동물 중심주의로 넘어갈 때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 인간에서 동물을 포함한 형태의 관점이었다면 생명 중심주의에 넘어가면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인간, 동물, 식물 이 세 가지의 개체가 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거죠. 즉 동물 중심주의하고 생명 중심주의의 차이점은 식물까지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명 중심주의에서 말하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기준점은 생명입니다. 즉 살아서 숨쉬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도덕적 지위의 기준점이라는 측면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슈와이처라는 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엘버트 슈바이처는 우리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아프리카에서 많은 그 어려움을, 의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던 의사의 표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분인데요. 이분이 의사로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이 환경윤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중심주의를 주장하신 분인데요.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식물도 동물도 똑같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식물들이 커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은 천막으로 가려놓고 아주 조그만 곳에다가 씨앗을 넣거든요. 거기에다가 또는 싹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싹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물을 주고 뭐 하고 나면 걔가 막 자라요. 서로가 막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어떤 천막으로 약간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햇볕을 따라서 줄기 자체가 변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식물조차도 자신 햇볕을 받아야지만 살잖아요. 그래야지만 광합성이 가능하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당연히 동물이나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식물까지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서 신성한 것이다. 그걸 우리는 생명 외경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외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외경 그냥 가장 그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선이고 생명을 훼손하는 것은 악이다. 즉 내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아끼는 것은 착한 일이 되는 거고 옳은 일입니다. 근데 식물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악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슈바이처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윤리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테일러인데요. 이 테일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과 행복이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이 생명중심주의에는 테일러 말고도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는 고등학교 교과서나 이쪽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테일러만 좀 가져왔어요. 자,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과 행복이라는 목적을 지향한다. 아까 슈바이처가 얘기한 거 똑같아요. 그 자체로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보존이고 우리가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산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점이 행복이라면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복이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자연을 존중하기 위한 네 가지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행 금지의 의무, 두 번째 불간섭의 의무, 세 번째 성실의 의무, 네 번째 보상적 정의의 의무.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 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의 의무가 이 환경윤리에서 처음 보이는 이 테일러의 네 가지 의무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의무를 약간씩 변형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간섭해서도 안 되고 나의 일을 똑바로 해야 되는 성실의 의무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잘못했으면 그에 따라서 보상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생명윤리에서도 똑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어, 생명윤리로 가면 RRJM 원칙이라고 정의 원칙, 그러니까 존중, 책임, 정의, 불간섭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건 그런 내용들이 다 요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원칙은 어쨌든 반드시 기억하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악행 금지의 의무는 뭐냐? 생명체에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한테 함부로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생명 존중의 가장 기본적 의무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 불간섭의 의무입니다. 개별 생명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나 생명 공동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인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혹시 분재라고 하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나무인데요. 그거를 그 화분에다 담아서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분재라고 표현하는데 이 분재를 가장 아름답게 분재를 가꾸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나뭇가지에서 큰 나뭇가지를 약간 휘어요. 철사로 억지로 방향을 뒤틀어서
보다 더 풍성해 보이고, 왜 우리 소나무 같은 거 보면 아예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한 중간쯤부터 굉장히 넓게 가지를 펴면서 옆으로 오른쪽으로 뻗어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뭐 양옆으로 뻗어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식물은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모든 식물들은 햇볕을 지향하기 때문에 상향해서 크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인간이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미적 아름다움에 의해서 철사 같은 것들로 이 나뭇가지를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틀어버리는 겁니다. 자, 호박이나 오이 같은 것들을 기르는 모습들을 그 주변에서 막 보게 되면, 그것도 철망 같은 것들을 올려놓잖아요. 그것도 그쪽으로만 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생태계에 간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오히려 거기에 간섭해서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세 번째, 성실해옵니다. 야생 동물을 속이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 뭐 쉽게 생각하면 덧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나 덧 같은 것들을 놔서 생명체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면 걔를 막 잡아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상적 정의의 의무란 뭐냐?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보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이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동물 중심주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산에서 떨어지는 도토리를 마구 주웠어요. 그거는 다른 생명체, 즉 다람쥐나 청설모나 뭐 그 외 멧돼지나 뭐 이런 동물들이 살 거를 우리가 침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와 동시에 그러면 반대로 그만큼의 보상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토리를 갖고 왔으면 도토리는 아니지만 뭔가 좀 더 싸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거기에다가 보상해 줌으로써 서로 비슷하게 이익과 그런 관점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테일러의 마지막 보상적 정의의 의무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의무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머릿속으로 잘 외워 두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명중심주의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태중심주의입니다.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말 똑같네요. 그렇지만 굉장히 좀 다른 점이 뭐냐. 이제는 생명중심주의는 생명을 갖고 있는 대상을 도덕적 고려의 기준적으로 봤다면, 생태중심주의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마저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산, 흙, 물, 바다, 뭐 제가 학교 제가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어렸을 때 봤던 그 만화 속에 보면 물, 바람, 뭐, 불, 뭐 이런 그런 것들 좀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살아서 숨쉬지 않는 모든 것들마저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앞서 나가는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관점까지 올라가면 지난번에 제가 탈인간 중심주의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보죠.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개별 생명체, 그러니까 각각의 생명을 갖고 있는 각각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범위 전체를 생태계 전체로 놓고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일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개체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개체론이나 전일론 뭐 이런 관점까지는 볼 건 아니고요. 그냥 생태 중심주의는 개별 생명체한테 관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레오폴드라는 사람입니다.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라는 점인데요.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썼던 이 작은 책 한 권에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대지윤리는 뭐냐? 인간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동료나 전체 공동체에 대해 존경심을 가져야 하고, 대지윤리는 인간에게 자원들, 흙, 물, 식물, 동물 등의 사용, 권리 혹은 변화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되더라도 자연 상태 그대로 생존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말 진짜 어렵죠. 어렵고 좀 복잡한데, 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거의 인간 중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보이는 것처럼 인간을 대지 정복 공동체의 정복자이다 이렇게
정복자에서 구성원을 변화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흙이나 물이나 바위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그들을 각각 그 동일한 존재로 인정을 하고, 다만 인간에게 그러한 자원들의 사용과 권리 변화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사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떤 것이 좀 더 보면, 어떤 것, 밑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 보면 여기요.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데, 인간이 어떤 행위를 행하는데 그것이 전체 공동체에게 이득이 되게끔, 즉 전체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한다면 옳은 행위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그른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레오폴드의 대지윤리에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대지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 대지가 뭐냐? 자연의 모든 존재가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생명 공동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지윤리 잘 기억해 두시고 기본적인 입장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는 수능에서도 가끔 나와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입장은 사실 모든 수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긴 한데요. 대지윤리가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모든 자연을 다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함부로 훼손돼서는 안 되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인정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소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생태중심주의의 의의는 뭐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계 전체에 대한 포괄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즉, 환경 문제가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는 누구한테? 인간한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인간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 도덕적 고려의 범주를 점점 확대를 하지만, 그렇다면 나머지 흙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을 보존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보면 살아있는 존재들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라는 거죠. 물이 없으면 인간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죽잖아요. 근데 생명 중심주의까지만 보면 도덕적 고려의 범주에서 물이나 흙은 빠져 있어요. 근데 생태 중심주의로 넘어오면 물이나 흙도 같이 환경 문제, 이런 도덕적 고려의 범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별 생명체를 희생시키는 환경 파시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흙, 물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인간들이 더 이상 개발해서는 안 돼요. 동물이나 식물도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래버리면 그로 인해서 인간이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면서 인간의 삶은 다시 낙후되겠죠. 그거는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에 인간의 개입을 불허하다 보니까 인간이 더 이상 그 안에 생태계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불허해버립니다.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건 아니불자에 허락할 허자거든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생태계의 움직임에 어떤 것도 개입하지 말라. 그래버리니까 환경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환경을 그대로 냅둬라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좀 있지 않냐라는 게 이제 바로 생태중심주의의 문제점입니다. 각각의 문제점이 있죠. 분명히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대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난 인간중심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점, 환경 파괴라는 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인간중심주의를 가져왔는데, 이 탈인간중심주의도 사실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모든 답을 제시하는 해결 방안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어렵죠. 그래서 이 환경 파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